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 조항은 소위 평화통일조항이라고 불려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헌법을 쭉 살펴보면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력 사용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제5조에서도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의무를 정한 66조에도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로 또 평화통일 이야기가 나오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헌법 69조에 의해 선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 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평화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북한을 적으로만 여기고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의 범위 5조 1항에서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무조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을 공격하자고 한다거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갖다 놔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참고로 최근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변하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본 헌법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을 위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전쟁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가기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 무기 확보를 전제로 하기에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항은 국군에 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군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군이라고 하거나 해방군이라고 하는 식으로 부를 수 없어요. 헌법에 국군이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도 헌법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어요. 중립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개입을 했었죠.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도 그랬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을 시도했죠. 대선 개입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형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 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군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군의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 등 민간인 및 정치인을 사찰하고 정치 관련된 여러 의견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한 일이 드러났고 특히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시간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 헌법을 물랑케 했다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로 격화되었으나 2022년 11월 국군 방첩사령부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60조를 보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행정부가 협상 체결 비준이라는 조약 관련 절차를 쭉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60조에 열거된 그런 조약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약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체결 비준되고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조약이 체결되어 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과 국회 동의를 안 받은 조약을 모두 합친 수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법률이 많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체결 발의된 조약은 3,506건이고 법제처에 수록된 법률은 총 1,597건. 그렇다면 체결 승인된 조약 가운데 국회 동의를 받은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안 받은 게 더 많을까요? 안 받은 조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을 많이 체결했다는 거죠.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을 행정부가 많이 체결하다 보니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어떤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분명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도 정부 측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보호 협정은 어땠습니까? 민감한 군사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군사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국회로 보내지 않았어요. 2023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자 여러
대교적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이 모여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 정상회담 끝에 합의문이 하나 발표되는데 이것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나 연합훈련과 방어 시스템 강화 등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사적 내용을 담고 있었죠. 즉,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비록 이 선언이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발판을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 보장에 관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약 체결에 관련된 절차법이 우리나라에 없어서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헌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회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주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통제가 잘 돼요. 한미 FTA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의회에서 조약 관련 이행법을 만들어야 하고 각 주마다 이행법에 맞추어 각 주의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떤 주에서 이행법에 맞추어 그 주의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그 주에선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으로 미국도 한미 FTA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서 이런 걸 확인하고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기도 했어요. 중요한 조약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체결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2. 작성된 조약 문건을 국민 일반에게 알리도록 하며 3. 협상 체결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4부터는 읽으세요. 4. 국회는 협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5. 체결 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 항에서 외국인에 대해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도시에 국제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표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항상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토지 소유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왜 독일 국민들은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했을까? 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에 관해 다룹니다. 1항에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한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가끔 공무원들이 이걸 잊고서 권력자의 종이라도 된 양 국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은 공무원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쟁이 있는데 바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지 말지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적어도 일반적 수준의 표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는 물러나라라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직되기도 했어요. 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일정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이야기를 해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주범이었으니 군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반도로 오면서 미국 정부가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에게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막는 역할을 서독이 해달라는 거죠. 아까 일본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일본은 군대도 가지고 싶어 하고 다시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죠. 그렇다면 당시 서독 사람들이 일본 보수 세력처럼 다시 군대를 갖게 되는 걸 반겼을까요? 아닙니다. 전 국민이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도 뜨거웠고요.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공산당을 해산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해 겨우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타협안의 내용이 중요한데 독일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 군인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집회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왜 서독 국민들은 군인에게 이런 자유를 주는 타협을 받아들였을까요? 서독 사람들이 군대 창설을 반대했던 이유는 양차 대전과 유대인 학살 등 잔악한 범죄를 군대가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일 군인들이 원래 그렇게 잔인하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참극에 동참한 건 불법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서독 사람들, 아, 맞네. 그래서 서독 읽으세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고 헌법을 따르게 만들려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 군인들을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군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군대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많죠.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사건, 운동, 4.19 혁명 모두 어땠습니까? 우리 국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군의 정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야말로 군인들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2024년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군이 동원된 내란이 있었지만 좌절된 데에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현장 지휘관 이하 장병들의 용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려 했던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 어떤가 하면 정치적인 이슈나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최대 지지 세력도 교사 노조였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근무 시간 외에 정치적 활동하는 게 폭넓게 허용해져요. 우리랑 다르죠. 이런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한국 정부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고 2019년에 국제노동기구 ILO는 한국 교사의 기본 시민권,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보장할 것을 네 번째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 해산의 조항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정치와 관련해서 정당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당을 현대 정치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당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봤던 정치학자도 많았거든요.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왜 정당의 의사가 반영되는가를 지적하며 정당이 민주주의를 왜곡한다고 했어요.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독자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국가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의 종류가 가짓수가 많아지고 민주주의도 발달하게 되면서 개개 국민을 일대일로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묶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이렇게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당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경우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까지도 정당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공화국 헌법에는 정당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요. 3차 개정 헌법부터 정당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됐어요. 정당법도 만들어져 있죠. 물론 지금도 헌법에 정당에 대한 조항이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도 그중 하나입니다. 1항에는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복수 정당제가 보장되고요. 독재 국가는 어때요? 일당 독재는 정당이 하나라는 말인데 권력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안 되니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견 그룹 간 경쟁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만큼 당연히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하죠. 단, 아무렇게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정당법에서 국민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려면 조직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해놓았거든요. 각 시도당은 최소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하며 최소 5개 권역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 있어야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규모에 미달하면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정당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전국적 조직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 지역만 커버하는 정당도 있어요. 독일에서 기독민주당과 연합하곤 하는 기독사회당은 독일 남부에 있는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 정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지역 정당이 아예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항은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만든 거예요. 과거 독일에서 나치당의 폐해를 겪고 나서 만들어진 개념과 제도인데 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나치당은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나치당처럼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정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결국 민주주의에 위협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헌법에 의해 정당 해산 제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정당을 쉽게 해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정당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당이 해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고,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죠. 즉, 이 조항은 최후의 경우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당을 훼손하도록 하지만 최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정당 보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요건에 대해 설명할 때 헌법에서 뭐라고 했나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되어 있죠. 개헌 논의 과정 등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쓸 것인가, 민주적 기본 질서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사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지금 살펴본 8조의 경우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 양자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들을 말로 하면 길어지는 관계로 대략 표로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표의 내용 중 위 두 가지 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같고, 그 아래 세 가지 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주장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논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당 해산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실제로 정당 해산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2번 정도, 터키에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해산 제도를 준 이유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 요건이 되어야만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의미죠. 정당 해산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계기를 보면 이런 의도가 더욱 명백해집니다. 1959년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했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도 같이 해산됩니다.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산되고 말았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정부가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정당 해산 조항이 헌법에 도입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소위 통진당,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이후 대법원은 통진당 구성원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표현 행위를 제한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백하게 현존한 위험을 야기할 정도가 돼야 그 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만 그치면 제한할 수 없어요. 이걸 현존한 위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 당장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거야라고 하면 처벌될까요? 지구 멸망이라니 정말 위험한 일 같잖아요. 하지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구를 멸망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당신에게 10톤짜리 바위를 떨어뜨릴 거야 라고 말하면요. 이것도 처벌 안 돼요. 10톤짜리 바위를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도 없는데 표현만으로 처벌하는 건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위를 진압하러 온 경찰들에게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곳에 또 모인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이 말로 기소가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요. 이 학생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하시죠? 소영 씨, 30분인데요. 30분인데요.
아, 맞네. 78까지는 하시죠? 아, 시간 안 되세요? 그럽시다. 네? 언니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요, 해요. 어, 한 장 네, 남았는데 뭐. 네. 내일 여기에 또 모인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내일 여기 올지 안 올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당장 널 죽이겠어랑 혹시 내일 여기 다시 오게 되면 널 죽이겠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자 한다고 해도 불확정적인 사실에 연관되어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이므로 명백현존한 위험이 없어 무죄라고요. 아무리 위험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위험한 얘기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지 내용 자체가 세다 안 세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센 내용의 얘기라도 실현 가능성이랑 결합해서 보면 별거 아닌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것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태도를 대법원의 통진당 내란 선동 인정과 연결시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통진당 사람들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인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상황을 전제로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즉, 통진당의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거점 시설을 점거하고 압력솥 폭탄도 만들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말의 내용이 너무 세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란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판결을 보면 2차 세계대전 혹은 베트남 전쟁 무렵 표현 행위를 규제하던 미국 판결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명백현존한 위험의 원칙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된 건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표현 행위의 자유가 때로는 확대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 같은 전쟁 시기에는 표현행위의 자유의 폭을 좁게 해석했다가 평화기에는 표현행위의 자유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베트남전 당시에는 징병 거부자들이 이따위 나라 망해버려야 해 이러면 처벌해버렸어요. 나라가 전쟁 중인데 센 발언을 하면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바로 이런 2차 대전 혹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판결처럼 대법원의 표현은 자유의 벽을 좁게 해석하여 내란 선동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정치인, 언론인, 법률인들이 행했던 언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것을 내란을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